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소스들의 핵심을 짚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밤사이 시장 보시고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커졌으니까요. 맞아요. 뉴스 보셨겠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트럼프 현직 대통령한테 군사 행동이냐 아니면 나쁜 합의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아주 강도 높게 경고를 했잖아요. 네,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죠. 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치솟고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무너져 내리고 또 국채 금리는 껑충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거시경제 폭풍이거든요. 전통적인 금융 공식이라면 사실 모든 위험자산 시장이 피를 흘리면서 붕괴해야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비트코인이 7만 8천 달러 선을 굳건하게 방어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300달러 선에서 오히려 약간 폭발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스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가상자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석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현재 시장의 방어력을 주도하는 게 과거 같은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적 레버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레버리지가 아니라면 철저한 현물 매수세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거시적인 악재가 하나만 터져도 레버리지가 연쇄 청산되면서 시장이 막 도미노처럼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지는 얇은 얼음판 같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기관하고 고래들이 현모를 꽉 쥐고 시장의 하단을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놀라운 사이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거시경제가 흔들리는데도 현물 매수자들이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면 그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한 쪽은 결국 파생상품 시장이겠네요. 네, 맞아요.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청산 데이터를 보면 그 충돌의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총 1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 청산은 5,049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락을 예상한 숏 포지션 청산은 무려 9,203만 달러에 달했잖아요. 네, 공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청산되었다는 건 시장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게 거시경제가 불안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세력들이 당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물 매수세가 만들어낸 단기 가격 반등을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당한 겁니다. 이른바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요. 건물에 불이 났다고 베팅을 하고 비좁은 비상구로 막 몰려갔는데 밖에서 현물 매수자들이 문을 타게 잠궈버린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의 자산을 다시 사들여서 포지션을 덮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네요. 그런데 이 상승의 불길에 더 거대한 기름을 붓는 듯한 유동성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네, 웨러얼러 데이터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려 1억 4,519만 USDT가 크라켄에서 비트파이넥스로 한 번에 이동했더라고요. 카지노에서 큰 베팅을 앞두고 VIP가 칩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간에 이동했다는 건 절대 단순한 지갑 정리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큰 움직임을 준비하는 거군요. 특히 목적지가 비트파이넥스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비트파이넥스는 거물급 고래들의 굵직한 현물 매수 주문이 자주 실행되는 어떤 참구 역할을 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막대한 USDT는 단순 보관용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단기적인 시장의 수급 변동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장전된 총알, 즉 실질적인 매수 대기 자금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슈스키즈로 공매도 세력이 박살나고 물러난 그 자리에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매수 부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군요. 맞습니다. 현물 시장의 저력이 파생상품 시장의 약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거시 환경에 이렇게 험악한데도 공매도 세력을 밀어내고 수억 달러의 매수 대기 자금을 쌓아두는 이 큰 손들은 도대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인지 부조화랄까 전망의 엇갈림이 관찰되죠. 맞아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시장의 상징적인 강세론자가 숨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마이클 세일러가 매수를 쉰다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거의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뉴스거든요. 뭐 기업 내부의 자금 조달 스케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변동성을 의식한 전략적 관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열을 약간 경계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다음입니다. 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보고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매수자인 세일러가 멈춰선 바로 이 타이밍에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 23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분석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기적인 매수 여부보다 비트와이즈가 제시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잠깐만요. 230만 달러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만 8천 달러 수준인데 230만 달러라면 솔직히 너무 희망 섞인 관측 아닐까요?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펀더멘털에 기반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관심을 끌려고 엑셀 피팅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마케팅용 숫자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대체 어떤 수학적 근거를 가져와야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도출되는 겁니까? 언뜻 들으면 터무니없는 숫자 같지만요. 비트와이즈가 제시한 밸류에이션 모델의 논리를 뜯어보면 아주 정교한 구조적 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관점, 즉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프레임이 바뀌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존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벤처 기술 주식이나 기껏해야 디지털 금 정도로만 평가해 왔잖아요. 그렇죠. 금의 시가총액이 대략 15조 달러 안팎인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파이를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느냐 딱 그 정도만 계산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와이즈의 모델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실질적인 교환의 매개, 즉 글로벌 통화로서의 기능까지 흡수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란 한계를 넘어서 결제 계층 자체를 장악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통화 공급량, 즉 M2 통화량의 전체 규모는 10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비트와이즈는 물리적 금의 시장 규모에 이 거대한 글로벌 M2 통화량 시장 규모를 먼저 합산했습니다. 그런 뒤에 비트코인이 이 통합된 거대 시장의 일정 퍼센티지를 점유하는 시나리오를 계산한 거예요. 결제망으로서의 가치와 준비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서 역산한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개당 230만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결제와 가치 저장이 통합된 새로운 화폐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을 때의 산술적 도달점인 셈이죠. 단순히 자산의 성격을 넘어서 네트워크의 가치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모델을 그저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의 희망사항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국가 단위의 움직임이 이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 테마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로 유명한 아담 백이 최근 아주 의미심장한 통찰을 내놨잖아요.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매입에 관한 발언이었죠. 네, 주권 국가가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지지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본연의 탈중앙화 철학을 훼손하는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백은 이게 오히려 명백한 성공의 신호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네, 이것을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제에 대항하는 사이버펑크 운동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지지자들에게는 국가라는 기득권 시스템의 개입이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백의 시각은 기술 채택 곡선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 채택 곡선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든 처음에는 변방의 괴짜들이나 초기 수용자들에 의해 시작되죠. 하지만 그 기술이 진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하면 결국 가장 보수적인 최상위 주체, 즉 국가 권력마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정부를 굴복시킨 결과라는 뜻이네요. 네, 확산의 자연스러운 단계인 거죠. 실제로 글로벌 뉴스 흐름을 보면 그 거대한 체스판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글로벌 결제망인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 정산망을 9개 블록체인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금융 인프라와 암호화폐를 하나로 꿰매고 있잖아요. 네, 결제망의 통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러시아 같은 국가는 암호화폐 과시를 추진하면서 채굴과 결제를 제도권 안으로 강하게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요.
일본은 내년에 암호화폐 ETF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장난감이라 불리던 시스템이 어느새 국가의 결제 인프라와 외환 보유고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격상된 거네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국가 단위 세택이 가져오는 무서운 게임 이론의 작동 원리인데요. 게임 이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러시아처럼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는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죠. 이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밀려났으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의 주권 국가가 이 검열 저항적인 네트워크를 무역 결제나 외환 보유고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채택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안 하면 불리해지니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담백이 이것을 성공의 신호라고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트워크의 규모와 구조가 이제는 그 어떤 개별 국가도 일방적으로 셧다운시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른바 안티프레질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거네요. 네,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구조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는 장기적 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들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뉴스를 보면 당장 내일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드는데 동시에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고래들이 수억 달러의 칩을 테이블 위로 올리고 있잖아요. 네, 상반된 신호가 쏟아지고 있죠. 거기다 비트와이즈 같은 기관은 230만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를 던지고 있고 국가들은 앞다투어 ETF와 결제망을 열고 있습니다. 단기적 공포와 장기적 확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할 것은 앞서 확인한 수급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입니다. 네, 크라켄에서 비트파이넥스로 넘어간 그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USDT 말씀이시죠? 네, 그 엄청난 자금이 단순한 증거금 손격으로 거래소에 그냥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래량 폭발을 동반하면서 현물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거래량의 질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숏스퀴즈로 인해 일시적으로 밀려 올라간 가격이 고래들의 현물 매수라는 실질적인 콘크리트 바닥을 다지며 튼튼한 지지선을 형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장의 가격 변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장의 틱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란 발 지정학적 리스크나 국채금리 상승 같은 악재가 언제든 시장을 덮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험대라고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이나 중동의 불안이 위험 자산의 매도를 부추기는 최악의 악재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국가마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억눌린 거시경제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거대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피난처를 적는 자본의 움직임 말이죠. 네, 그 자본들이 해지 수단으로 한정된 발행량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이런 매크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놀라운 회복력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의미가 크겠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고위험 기술주에서 글로벌 매크로 해지 자산으로 그 체급을 완벽하게 올렸다는 구조적 전환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와, 단기적인 악재 뉴스가 오히려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오늘따른 시장의 자금 흐름과 기관들의 전망, 그리고 국가들의 채택 움직임을 쭉 연결해 보니까 한 가지 선명한 역사가 떠오릅니다. 어떤 역사적 순간이죠? 1990년대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해커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놀이터라고 불렀잖아요. 하지만 지금 인터넷 없이 굴러가는 국가나 금융 시스템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완전히 재정의한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아담백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이 사이버 세계의 반항하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새로운 국가대표급 인프라로 옷을 갈아입는 그 결정적인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당장 내일 아침에 시세판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자산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거대한 프레임의 전환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장기적인 숲을 보는 시각이 꼭 필요한 시점이네요.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